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고양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하고 좀 같이 하라는데 김포하고 일단 고양시의 시장상을 아시면 파주하고 또 김포도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걸 유추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고양시도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양시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해서 파주는 이제 운정지구다든지 입주하는 물량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제가 파주하고 김포 또 나머지 부분들을 모아서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하겠는데 일단 고양시를 좀 보시고서 우리 김포하고 그 파주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고양시, 파주시, 김포라고 제가 해놨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양시만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루는 건 같이 다루겠습니다. 다루니까 파주, 김포 분들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이 경기지역이지 않습니까? 경기지역에 이제 저번 주 그 목요일날 발표된 거예요. 금요일날 보시면 0.09로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하락폭이 더. 고양 파주 김포를 같이 보겠습니다. 보시면 6월 달부터 특히 고양 파주는 굳건하게 버텼습니다. 7월 초까지. 그리고 한 달 이제 안 됐죠. 한 달 전부터 약간 이제 둔화 조짐, 또 한 20일 전부터 갑자기 시장이 파주도 이제 꺾기 시작합니다. 근데 갑자기 좀 이 하락폭이 파주는 이제 그 어떤 뭐 다른 지역의 어떤 주택가 하락에 대한 기사나 이런 것들이 방송에도 많이 나오니까 바로 영향을 받아갖고 또 입주 물량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핵심은 세 지역 다 하락폭이 커졌다. 이 부분이 이제 확실해진 거죠. 자, 그럼 다음을 보시면 이 매매가 이제 변동률을 보시다. 일단 하락폭이 확 커졌다는 건 아시겠고, 고양 파주 김포를 보면 봤던 거 내용을 이제 다시 정리한 건데, 이제 흐름을 보실게. 김포는 예전부터 좀 6월 초부터 좀 이랬고, 고양 파주가 꺾였다는 게 이제 의미가 큽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 이제 8월 9일날 발표가 있잖아요. 부동산 대책 발표. 여기서 이제 고양 파주는 결정적으로 특히 고양시는 일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나오지 않으면 고양시는 확 꺾일 겁니다. 만약에 좀 희망을 던질 수 있는 로드맵이 나온다라면 조금 유지를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추세상 외부 여건, 예를 들면 다른 지역들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파주는 일기 신도시에 해당되는 물량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럼 파주의 어떤 가격 하락이 여기 보시면 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어질 겁니다. 풍선 효과가 역으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양시에 혹시 재건축 대상 수요자나 앞으로 매입할 부분들을 제가 볼 때 좀 잠시 관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포시는 뭐 따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느낌 보시면 되겠고, 전세가는 어떨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전세가의 하락은 매매가 하락의 전조현상이라고 했잖아요. 폭이 훨씬 큽니다. 위에 거랑 비교해 보시면 크죠, 여러분? 상당히 큽니다. 뭔가 다르죠. 고양시도 보면 전세가가 계속 내려왔었어요. 그러다 이제 매매가까지 이제 확실히 잡혀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내일 대책에 따라서 이게 향방이 확 꺾이고 나타날 텐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살 사람은 없고, 매도자는 지금 이 타임을 매도 타임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살 사람 중에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뭐 웬만하면 좀 기다리시겠지만, 안 듣는 분들도 있잖아요. 다 듣는 게 아니니까. 그런 이제 좋게 얘기하면 뭐 적정 수요라고 하겠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호갱이 될 수 있는 타임이죠. 지금 타임 자체.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일 분석이 나오면 제가 또 바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거는. 자, 거래량 추이를 보겠습니다. 흐름을 봐야겠죠, 여러분. 보시면 이게 고양시고요. 고양시 이제 이게 2006년부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닥 쪽으로 갔잖아요. 여기도 최저 바닥. 글로벌 금융위기 위기 수준으로 여기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시장에 어떻게 나타날지는 중요한 건 이제 매물량이 또 훨씬 많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파주시 볼게요. 파주시도 그림이 똑같습니다. 뭐 전체 볼륨도 좀 작지만 고양시보다. 자, 김포시도 거의 그림 똑같습니다. 그래서 김포에 계신 분들이 뭐 조금 댓글 달아주셨는데, 김포도 추세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폭락할까봐 걱정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시간 내서 또 말씀드릴게요. 고양 파주 좀 짧게 잡아봤습니다. 짧게 잡아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19년 10월이에요. 완전히 시장 꺾였습니다. 지금 꺾였는데 갑자기 주택 가격이 빠지지도 않고 하락폭이 뭐 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이걸 가지고 매수에 나선다? 이건 좀 성급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주택 가격 하락은 여러분들 중 2030은 잘 못 겪으셨겠지만 한 50세대 정도 되면 이거는 장기전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어머니 아버지한테 여쭤보시죠. 지금은 2030 세대 분들이 혹시 이걸 보신다면 어머님 아버님한테 여쭤보시면 확실하십니다. 아니면 옛날 뉴스를 좀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제 말이 맞다는 걸 좀 이해하실 겁니다. 여기서 더 오르면 대한민국 진짜 망합니다. 제가 볼 때. 자, 그럼 매물을 볼게요. 매물과 거래가 보는데 거래량은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숫자를 보면은 한 100개 수준으로 다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자리 한 200~300개 되겠죠. 여기 보시면 200~300개 수준에서 멈출 것 같아요. 모든 곳이 다. 그런데 매물이 이제 고양 예를 들어 볼게요. 고양이 어때요? 매물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2600개에서 한 구예요. 동구만 동구 한 구만 4100개가 나옵니다. 이건 8월 여기서 조금 줄죠. 뭐 여러분 예측하시겠지만 이건 다 전세 물량으로 돌아선 겁니다. 거래가 돼서 준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고양시 전체가 한 100개 200개인데 지금 여기서 갑자기 4100에서 뭐 4000, 한 150개가 줄 수가 없잖아요. 그냥 한 30~40개인데 거래량이 합하면 총수가 15,000개입니다. 고양시 전체 15,000개. 입주 물량보다 훨씬 많습니다. 매물이 많아요. 많은데 지금 아시는 조금 이따 짚어드리겠지만 그 매물이 하락된 것들만 주로 거래되는 양상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저 하락 지표 보셨죠? 그러니까 흐름이 이제 지금 시작됐다는 거죠. 자, 보시면 이 고양시 월 거래량과 매물 추이를 제가 그려놨습니다. 보시면 이제 구별로인데요. 이게 밑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동구, 일산, 서구, 덕양구. 덕양구는 이제 입주 물량이 많다는 걸 고양시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파주에도 영향이 있죠. 사실 덕양구의 물량이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 파주까지 가는 수요가 감소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것도 이제 파주 시장 영향을 조금은 주니까 이게 이제 구마다라 그랬잖아요. 한 구마다 5,000개 이런 거 다 합해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15,000개가 있습니다. 고양시에. 그런데 월 거래량은 어때요, 여러분? 1000대에서 움직이다가 지금 500대 가다 이제 200대, 300대로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5,700개, 15,000개에서 200개, 3개 빼면 몇 개 남아요? 13,000개 남습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거기다가 입주 물량이 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자, 이제 흐름을 볼게요. 제가 이제 정리한 건데요. 보시면 이게 이제 고양시의 대장 아파트, 선호 아파트입니다. 보시면 빨간 게 많이 보이시잖아요. 일단 킨텍스 원시티 3블럭하고 2블럭이 고양시에서는 좀 최고로 쳐주는데 이게 피크는 17억, 18억 호가도 찍었는데 입주한 지 얼마 안 되는 신축 단지고 또 KTX의 거의 종점역이니까 좀 호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이 여기도 꺾였고 여기뿐이 아니라 대장주 아파트들이 다 꺾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 빨간 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이 대장주 10위까지인데 물론 요새 이제 새로 입주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들은 이제 새로 이제 또 추가되겠지만 현재까지 그럼 보시면 금액의 수준입니다. 일단 킨텍스 요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이것도 한 1억 빠졌거든요. 호가도 빠지고 거래는 한 1억 빠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뒤에 확실히 말씀드리고 꿈의 그림 보시면 1억 6,500 하락 최고가에 대해서 여기 공통점의 최고가는 뭐냐? 작년 가을입니다. 겨울까지도 좀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GTX 호재까지 붙어가지고 다른 지역은 9월부터 많이 꺾였는데 고향은 이제 1월 12월부터 살짝 거래가 없어지고 그러다가 아까 표에 보신 것처럼 상반기도 좀 버텼습니다. 호재가 계속 유지를 해줬고 그런데 이제 입주 물량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또 그리고 시장 분위기도 바뀌면서 드디어 고양시도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혹시 저 다주택자분들은 좀 미리 자산 관리해서 장기전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 보시면 여기 좀 많이 떨어졌죠? 3억 4천. 이거 조금 특유한 거래인데 거래가 없다가 3억 3천 빠져서 나갔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1억 4천, 7천, 2억, 뭐 1, 2억은 그냥 가볍게 지금 하락한 상태니까 짧은 시간 안에 중요한 공통점이 뭐냐? 그 전에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다가 이거 시장 파악을 한 다주택자나 뭐 1시형 2주택자분 또 아니면 1주택자신데
뭐 사업에 어떻게 급하게 쓸려진지 모르지만 하여튼 매수자들이 하락한 거 아니면 잘 안 삽니다. 근데 중요한 건 상승한 거래도 분명히 있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핵심은 대장 아파트들이 하락되니까 거래가 좀 비싸잖아요. 그죠? 전체수에서. 자, 그럼 하나씩 보시면 이 장항동 킨텍스 이제 시티 아까 그 블록입니다. 3인데 꺾였잖아요. 꺾이니까 한두 개 거래됐습니다. 이게 핵심을 적어 놓은 게 이것도 그림이 꺾였잖아요. 조금 3블록은 16억 9천까지 갔다가 5월 23일 날 마이너스 거의 2억이죠. 2억 돼 가지고 15억에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2블록은 16억 5천 같은 게 14억 5천 2억 빠졌습니다. 그 거래량이 한 개, 두 개입니다. 중요한. 여기 다행히 이제 3블록은 그나마 조금 더 나서 둘 다 하나씩 거래됐어요. 지금 한두 개. 거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가로 버틴다는 생각보다는 여기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산 관리를 하실 거면 GTX 개통이 2024년인데 지금 제가 볼 때 2025년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자산관리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축역 센트럴 풀이죠. 11억 9천까지 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가을 때까지 간 거죠. 이건 겨울에 이제 11억 9천을 찍었어요. 작년 겨울에. 매물만 45개인데 2022년에 들어서 두 개 거래됐어요. 어떤 게 10억 9천에 1억 빠진 것들만. 그 흐름을 이제 잘 보셔야 돼요. 너무 좋죠. 자리 여기 바로 옆이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고양시 또 후곡마을, 이거는 이제 일기 신도시 그 호재에 따른 시장 상황입니다. 보시면 정말 최고가를 찍고 있어요. 그리고 간혹 매물도 거래도 일어났습니다. 하나, 둘, 세 개, 한 달에 하나씩. 그러니까 6개월, 8개월 됐죠. 작년 11월 이후로 작년 11월에 이미 8억 4천이었어요. 그리고 올해 3개가 거래가 됐는데 이제 후곡마을이 3단지가 자리가 제일 좋잖아요. 여기 일산역 가깝고 이걸 묶어가지고 요거 아실 겁니다. 그 현재 용적률이 18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부가 내일 발표하는 게 정말 앞으로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내일 발표가 될 경우가 있고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물론 역세권이니까 조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 될 경우 안 될 경우 좀 예측하셔야 되고, 될 가능성이 공약을 던졌기 때문에 많다고 보지만 난제가 좀 많습니다. 자, 일산 이제 후곡마을 3단지 현대인데요. 여기 아까 조금 아까 말한 단지가 여기고, 이 섹터를 묶어가지고 3단지, 4단지, 15단지를 묶어가지고 통합 재건축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더 효과도 있는데 다 거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후곡마을 10단지도 여기 끼는데 여기는 2021년 이후로 고가를 유지하니까 거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 아시죠? 버티는 거에 대해서 사람이 안 사죠. 왜? 중요한 거 보세요. 앞으로 그게 터지면 지금쯤 달라붙어야 돼요. 왜 안 붙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곡마을 3단지에 대해서 좀 아까 했던 건데, 제가 생각할 때입니다. 여기 3단지 현대인데 여기는 이제 다른 아파트예요. 이제 산돌마을 5단지인데 여기는 이제 하락거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왜? 일단 일기 신도시 재건축 대상에서 해당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근데 위치는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여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데가. 여기가 재건축이 되면은 여기 아파트보다 신축으로 지어지겠지나 이것도 그 단지의 어떤 구성은 좋습니다. 좋은데 거리 가깝잖아요. 거리 거의 3, 4분, 5분, 6분이면 가는 거리니까 역세권이에요. 그런데 이 역세권의 가격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지역도 3기 신도시 문제가 호재가 사라진다라면 많이 빠지겠죠. 아까 막 8억대 가니까. 그것 좀 예측하셔야 되고, 또 대장 아파트인 삼성 2차 아이파크,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 잘 안 보실 텐데 21년 말에 최고 9월 달에 찍습니다. 10억 7천 찍었는데 지금 8억 9천, 거의 2억 빠졌습니다. 2억 빠지니까 겨우 하나, 두 개 거래됐습니다. 3개 거래됐네요. 3개. 그러니까 매물은 다 20개, 30개씩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좀 보시고, 자, 일산동에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한 달간 거래가, 일산동이 이제 3기 신도시 호재와 연결되는 단지들이 많잖아요.
체크를 해보니까 10개가 상승거래가 되고 20개가 하락거래가 됐습니다. 하락거래가 됐는데 하락거래는 폭이 좀 커요. 막 1억 2억 이렇고 상승거래는 국민평형이 반이고 소형평이 반인데 실수요자가 오긴 온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은 상승폭이 좀 적더라고요. 뭐 500, 1000 뭐 이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락거래는 막 5천, 1억, 2억 이러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흐름이. 그리고 하락거래가 더 많아졌다는 거. 그러면서 꺾였죠. 고양이. 그 흐름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은 가격 하락이 거래가 되는 양상으로 진행 중인데 내일 발표가 또 어떤 시장 변화를 일으킬지 그건 내일 바로 방송 늦게라도 해서 올리겠습니다. 제가 내일 풀로 적어서. 자, 그러면 이제 2023년, 24년 고양시의 시장 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단 입주 물량이 올해 많습니다. 덕원지구에. 아시는 바와 같이 덕원지구가 자리 좋잖아요. 대규모로 입주합니다. 대규모로 입주하는데 올해만 거의 만세대 8383세대인데 하반기가 한 4700세대가 입주합니다. 그리고 이미 입주한 것들도 있고 그리고 2024년에 또 한 1600개 들어오고 2023년도에도 덕양구에 또 1904세대가 들어옵니다. 여기 보면 동구는 2325세대 2024년까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물량은 부족하다고 보진 않은데 여기다 결정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고양 창릉지구 또 분양하잖아요. 물량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지금 매물이 많아요, 그죠? 매물이 많은데도 거래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거래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여러분들 시장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팩트가 되겠죠? 자, 지금 흐름을 좀 보면 그 덕원지구에 4,700세대가 본격적으로 입주를 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디에트로 한강하고 새로 입주하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들이 지금 못 맞추고 있습니다. 잔금을 못 맞추고 있어요. 에이린의 뜰 아실 거예요, 고양시 분들은. 거기 전세 매물이 60개인데 잔금 못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매매가는 신축이라고 14억이에요. 근데 전세가는 초반에 이제 7억대까지 갔다가 5억대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갭이 너무 커요. 그러면 지금 물건이 4억 9천원짜리까지 나가죠. 매매가가 14억이고 그럼 전세가 비율이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시장 상황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잔금을 못 맞추고 있는 세대들이 매물을 좀 다운시킬 수도 있겠죠. 시간 지나면. 물론 이제 윤석열 신정부에서 이 일시적 이주택자나 이런 분들 위해서 상당히 혜택이 되는 정책들을 펴가지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겠지만 그것도 힘들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잔금을 맞췄어야 되는데 전세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빈 부분이 있다, 뭐 몇 억이. 그러면 DSR 적용 때문에 그 몇 억을 빌려서 메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브레이킹 현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집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앞으로. 핵심적인 건 또 뭐냐면 상암 월드컵 파크 5단지가 이 지역에 바로 옆이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5단지, 7단지 32평이 현재 14억 근처에서 11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도. 현재. 그러면 이제 흐름을 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죠. 제가 볼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아직도 버티고 뭐 상승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땐 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또 분양 물량이 또 쭉 있잖아요. 22년 분양하고 계속 나옵니다. 물량들이. 근데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근데 이 분양 물량들의 가격이 현재 주택 가격보다 어때요? 저렴하잖아요. 그 위치가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잖아요. 훨씬 더 좋잖아요. 고양 창릉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노태우 정권 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노태우 정권 때 100만 원 갖고 서울 집값이 10년 동안 안정적이었어요. IMF 전까지. 그런 부분 여러분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인구 증가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아시는 바와 같이. 107만 명 선에서 멈추고 있어요. 108 찍었다가 지금 107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산들을 하면은 1년에 늘어나는 세대수 한 1000세대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좌우로 다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공급 물량은 1000세대? 그럼 공급 물량이 남겠죠, 여러분. 이분들이 다 어디다 같이 들어오죠? 서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물량이 꽤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시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입주 물량이 과다 수준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그 세대수하고 정상적인 개념으로 볼 때 과다는 아닌데
2023년도는 과다 수준이 아닌데 2022년 일단 충분해요. 분명히 하락 현상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하락하게 되면 연쇄 효과가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인천 지역이 거리는 멀지만 고양시에서 출퇴근하는 지역의 여의도 이쪽도 하고 인천 지역에서도 거리 재면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집은 고양시들이 더 쾌적하고 그럴 수 있지만 거리나 이런 걸 따지면 가성비를 따지면 또 인천도 좋거든요. 근데 인천 부평을 했는데 좋은데 인천에 뭐 검단 이쪽도 포함되죠. 근데 인천 지역의 주택 가격이 많이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글로 흡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매수 열기는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식을 수가 있다. 대기수요를 관망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 현황인데요. 일단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시장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소송 문제로 재건축 재개발 현장들이 이제 재건축은 좀 덜한데 재개발 현장들이 좀 난항을 겪은 데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공약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확실히 하겠다고 던졌지만 대한민국에서 뭐 시장이 그걸 함부로 막 조합원들의 의사까지 결정을 못 하잖아요. 조합 자체에서 해결이 돼야지. 아시는 바와 같이 원당 사고가 저번 시장 때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러니까 비례율이 더 낮으면은 비례율이 좋은 데부터 사업 시행인가를 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뭐 시장이 바뀐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걸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신임 시장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구역 해제를 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구역 해제한 지역들은 다시 하려면 뭐 여러 가지 난관이 이제 부딪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동의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따로 한번 정리해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알려드릴 텐데 재개발은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이 동의를 하고 그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는 조건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동시에 두 가지가. 그리고 재건축은 4분의 3 이상이 동의를 해야 돼요. 75%죠. 근데 이제 아까 그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서 30%가 반대를 한다는 의사표현을 넣어가지고 해제된 지역 있잖아요. 그 능곡 몇 3구역인가 해제가 됐다 가정할게요. 그러면 그거를 시장 입장에서 30%가 반대하면 역으로 25%를 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30%가 반대한다는 의사가 확실하면. 그걸 풀어주기가 힘들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재개발 쪽이고, 재건축은 뭐, 일단, 제가 볼 때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봐요, 재건축들은. 동의만 되면. 그리고 2022년 8월, 내일이죠. 내일 발표가 되는데, 그 일기 신도시의 그 공급 용적률 확대 대책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게 아주 핵심인데요. 일산은 그나마 이제 조금 용적률이 낮은 단지들이 꽤 있잖아요. 또 역세권에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실 게 뭐냐면 현재 180, 190 뭐 이런데 이거 300% 올렸다고 가정할게요. 올렸을 때 조건이 뭐예요? 물론 요번에 발표될 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통상적으로는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300%라고 가정할 때 50%는 기부 체납이잖아요. 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으로 50%가 늘어요. 그럼 250%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실제로 그냥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여러분. 그냥 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해도 아파트를 제대로 주면 한 235%, 30%, 35%까지 받습니다. 10%, 15% 차인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25%가 기부 체납을 하면 전체 땅의 대지 지분은 좀 빠지죠. 차후 30년 뒤에 토지에 대한 재산권은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분당에서 일부 지역 또 일산 제가 잘 모르겠지만 분당 일부 지역은 그냥 우리 리모델링 하겠다는 데가 많습니다. 꽤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좀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써놓은 것처럼 182% 더하기 현재 182라고 그럴게요. 그죠? 아까 사례된 거 후곡마을인데죠. 59를 더하면 241%예요.
이게 뭐냐면 계산을 한 거죠. 300%일 때 50%를 기부 체납하고 50%를 조합원들이 가져왔을 때 59%가 늘어나요. 300%가 가져가면. 그럼 241%예요. 일반 재건축과 차이가 뭐가 있죠? 500%는 사실 주거 환경이 열악해서 안 됩니다. 아까 그 단지 보셨지만 주위의 단지들은 어떻게 하죠? 형평성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500%는 3기 신도시 새로 짓는 곳에서 여기 세워지는 곳, 이런 곳을 주로 갈 것이고, 내일 대책은 아마 그럴 거라고 봐요. 1기 신도시에 뭐 여기 있는 곳에 주위에 아파트가 없다, 이럴 때는 가능한데, 주위에 아파트가 있으면 그 아파트만 500% 할 수 없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고, 도시계획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커서 쉽게 대책이 여러분들이 바란 만큼 나오지는 않을 거라 좀 봅니다. 그 3기 신도시도 공급 물량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5년 뒤에 어떤 장기적인 시장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현재 지금 거래가 안 되는 이유는 금리 인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격이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수요자들이 끊긴 상태입니다. 끊긴 상태고, 미친 집값이라고 우리가 했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시기인데 그 조정 시기가 온 것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불과 2, 3년 전에 4억이던 게 지금 8억, 뭐 7억 8천 2배예요. 불가능하죠. 코로나에 경제가 안 좋은데 소득 있는 사람도 없는데, 이건 다 투기가 저금리 유동성, 이게 합쳐져가지고 일어난 거잖아요. 부동산 정책 실패까지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정을 겪을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 이것도 이렇게 됐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제목을 좀 잘못 썼는데 요점입니다. 결론. 1기 신도시 정비특별법이 호재일 수는 있으나, 그래서 여태까지는 가격 강세가 유지가 됐는데 내일 발표 후에는 명암이 극명하게 갈 겁니다. 뭐 아사무사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아사무사. 어사무사죠. 이거 저 잘못 써서 죄송합니다. 어사무사. 이게 이제 뭐 잘 모르는 겁니다. 실체를. 그러니까 매물 적자가 좀 시작되고 신축 입주 단지가 잔금 미해결되는 지역들이 나오니까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분명히 주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또 금리가 8월 25일날 회의예요. 그때 또 0.25로 물론 갈 것 같은데 0.5가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또 부동산의 악재고, 신규 입주 단지의 전세 가격 양상이 시장 방향을 제시하는데, 전세 가격이 지금 일부 단지를 빼고는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그리고 GTX 호재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KTX를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KTX가 뚫리면 비행기 안 타도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차 안 타고 다 KTX 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SRT 노선만 흑자지 약간 적자잖아요. 이런 부분도 체크하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연장 GTX-A가 1년 정도 늦어질 수 있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요, GTX가 다니려면 차량 수리기지가 있어야 됩니다. 뭐 보도에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확보가 아직 안 됐어요. 이거 하는 것도 준비가 필요한데, 지금 신정부가 원래 있던 철도공사 차량 기지를 확대를 해서 지으면 되는데 그걸 새로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또 확실하게 지어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래서 미리 벌써 얘기 나왔어요. 뭐 1년 정도 늦어질 수 있다고 벌써 얘기했습니다. 시사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식 보도화되면 내후년에, 그럼 또 악재가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오픈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 철도를 활용하는 노선이 꽤 있어요. 그럼 배차 간격이 한계가 있잖아요. 수송 능력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짚어봐야 됩니다. 생각보다 강력한 호재가 되기에는 조금 난제가 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요즘 시장 상황이 이렇게, 뭐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올렸는데, 지금 경매도 그렇고, 뭐 지금 또 성남에서도 미분양 또 터지고, 울산도 지금 뭐 터지고, 뭐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위에서. 서울도 터지고. 미계약분이 막 나오고, 지금 어디 파주운정지구도 그 좋은 데인데도 가격도 저렴하고 좋잖아요. 파주운정도. 근데 5, 60%인가가 지금 90세대인가 당첨이 됐는데
당첨이 됐는데 계약을 안 하면 10년간 재당첨 제한이 걸리잖아요. 근데도 계약을 안 한 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상이 제가 볼 때는 내일 발표되는 대책이 뭐 어떤 효과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대책이 잠시 반장을 일으킬 수 있어도 시장의 대세를 거스르기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내일 대책에 대해서 저도 사실 제2의 박근혜 정부가 또 태어날지 걱정인데 그건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상황 자체가 세계 경제가 그때처럼 뭐 좋은 때가 아니잖아요. 그때 그나마 세계 경제 좀 평온했고 지금 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을 거다. 그리고 공급 대책이 나오니까 공급 대책의 노선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말미에 집값이 하락하고 있으니 공급 대책의 속도를 조절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 이것도 정말 투기꾼 위한 스타일로 바뀝니다. 이 정부 감시 들어가야 됩니다. 공급 대책은 제대로 하고 가격 조정은 정확하게 하고 가야죠. 그죠? 원래 얘기했던 대로 뭐 그렇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얘기를 했었으니까 설마 제가 우려하는 상황은 안 벌어지겠죠.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다음에 그 파주 김포 같이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장 상황이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추석 때까지 국건이 좀 버티시고 내일 발표가 조금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형 임대 사업자 제도 분명히 던질 텐데 그거는 정말 안 좋은 제도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그거 던져서 난리가 났잖아요. 투기꾼 투자자들이 다 매집하면 물건이 없어지잖아요. 원래 임대사업자는 그 건설 임대사업자 혜택을 줘야 되는 거예요. 집을 지어서 늘려야죠. 아니 매입 임대사업자가 집을 사가지고 무슨 집이 늘어나요? 원래 있던 집 사는 건데. 근데 혜택을 왜 줍니까? 이런 정책은 국민 기만 정책이라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보시는 분 중에 다주택자분들은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국가 경제를 위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또 매점 매석해가지고 그 서민 중산층이 열심히 번 돈을 또 그 양털 깎으시로 뺏어가는 건 이제 그만해야죠. 청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런 정책이 안 나오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방송 마치고 내일 저 부동산 발표 나오면 냉정하게 분석해서 진짜 좋은 정책이 나오길 기대하는데 만약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정책이 나오면 저는 저번에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여러 가지 좀 운동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2030들의 세대들을 위해서 기성세대가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또 4050도 마찬가지죠. 무주택자분들한테 너무 많은 피해를 주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심각하다고 봅니다. 국가의 미래가 안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